저희가 오늘 이렇게 국민의힘 이재명 죄지우기 국정조사 특위의 국민의힘 위원단이 별도의 청문회를 개최하게 된 데에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재명 죄지우기 국정조사는 애당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국정조사였습니다. 위헌 위법한 국정조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이 사실이 완전히 왜곡되거나 호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질적으로 국정조사가 시작되자 이 민주당은 한마디로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해서 답정너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핵심 증인들의 증언조차도 또 진술조차도 애당초 막고자 했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 벌이고 있는 국정조사는 한마디로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공모해서 저지르는 직권남용의 범죄다 이렇게 봅니다. 그 권한 없는 그 지위를 남용해서 한마디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찰의 팔을 비틀어서 공소 취소하겠다. 이것은 민주당이 저지르는 직권남용의 범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서영교 위원장이 지난번에 국정조사에서 벌인 행태는 한마디로 위헌 위법한 행태의 어떻게 보면 절정이었다. 아시다시피 오늘 나온 박상용 증인은 명백히 국회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라서 자기부재 금지 원칙에 따라서 선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그다음에 유일임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완규 전 법제처장 모두 선서는 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증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틀어막고 있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14일에 이런 경우가 되풀이될 때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박상용 검사의 증언을 들어야 된다 했더니 이것도 대답을 피하면서 그날 가서 보자고 합니다. 왜 자기부재 금지 원칙에 해당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3월부터 SNS로 박상용 검사를 살인죄보다 더한 잘못을 한 검사로 몰아세웠고 그리고 2차 특검은 몽땅 그들이 가져갈 수 없는 사건을 가져가서 지금 기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어저께 정성호 장관은 드디어 직무 정지까지 했습니다. 또한 오늘 국정조사에서는 또 다른 중대한 위법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국정조사인데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위원이 2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회법에 명백히 위반됩니다. 2년 이내에 법률상 대리를 한 사람은 이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의 제척사유에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김동아 위원, 이건태 위원이 버젓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국정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한 것을 국정조사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다? 이거 한마디로 궤변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조사 계획서에 명백하게 대상의 대장동 사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그 위원들이 사퇴할 것, 오늘 즉시 퇴장할 것, 그리고 14일에 박상용 검사의 증언 기회를 보장할 것. 그러나 이 모두에 대해서 서영교 위원장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박상용 검사가 굉장히 어렵게 이 자리에 나왔는데 국민 여러분들께 진실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드리고자 오늘 국민의힘 청문회를 별도로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은 청문회 형식으로 질의하고 박상용 검사는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응답에 앞서서 박상용 검사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상용 검사 한마디 하시고 그다음 위원들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하시죠. 네. 마이크 나오게. 마이크 나오게. 예,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한 번도 지금까지 증언을 거부해 본 적이 없었고 늘 선서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껏 그래도 15년간 검찰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아직도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결국엔 이런 무도한 공소 취소를,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는 오로지 저를 위증으로 고소 고발하고 그다음 그 내용을 가지고 특검에 출범시킨 다음 공소 취소를 할 것이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서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함정에 제가 빠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을 위해서 진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나와 있는 소명 사유마저도 국회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별도로 청문회를 하신다고 하기에 제가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로는 공소 취소가 왜 문제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 국정조사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된 실제로 확정 판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여러 사실과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의 청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윤상현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상룡 검사님, 제가 며칠 전에 인터뷰의 서들을 보니까 윤동주의 서시를 인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선생님을 참 존경하고 또 용정초등학교에도 가봤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지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이 구절 저도 참 애용하는 시구절인데 그런 입장을 가지고 나오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야, 대한민국이 민주당 공화국이냐 민주공화국이냐 헷갈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뭔지 아시죠?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민주당 공화국이 됐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전부 삼권을 장악을 하고, 소위 말해서 공화주의의 가장 기본인 룰 오브 로, 법치가 있는데 법치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소취소 논의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사법 질서를 교란시키는 공화국, 이 공화주의를 파괴하는 저 집단이 민주당이다. 동의하시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범죄 혐의 12가지, 그렇죠? 12개죠. 또 사건이 8개죠. 또 재판이 5개입니다. 그러면 헌법 84조에 대해서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소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재판까지 이 진행이 안 돼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부 다 재판 5개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헌법 68조 2항을 보면은 대통령 당선인이 예를 들어서 이 사망 또는 판결, 기타 사유 등의 이유로 자격을 상실할 때 대통령 재선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68조 2항에 보면은 당연히 대통령 당선인의 판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84조에 나와 있는 소추는 형사상 소추를 이용한다. 소위 그쵸? 동감이시죠? 예, 우리 일단 헌법 해석을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그 명시적 법원의 판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법원에서는 일단 누워버렸죠. 저절로 그냥 5개 재판을 중단시켰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됐고요. 물론 해석이 있습니다만 헌법 그 자체 조문을 보면 68조 2항에 보면은
대통령 당선인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라고 돼 있기 때문에 결국 84조는 소추에는 기소만 당한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한번 보십시오. 이 정부 들어서서 사법 파괴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법관 증언했죠. 14명에서 26명을 증언시킵니다. 그러면 14명에서 22명을 증언시키는데 아르헨티나의 칼로스 메넴은 집권하자마자 5명의 대법관을 9명으로 늘렸고요. 또 이 누구의 유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20명의 대법관을 32명으로 했어요. 완전히 칼로스 메넴 전용 법원을 만들었고 또 차베스 전용 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언시키는데 22명을 본인이 다 임명을 합니다. 이런 대법원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걷다가 사심제 들어가죠. 또 사심제, 소위 말해서 헌법 재판소까지 가게 하는 거 있죠. 또 법 왜곡죄, 수사를 하든 판사 판결을 하든 전부 다 법 왜곡죄로 걸면은 대법원을 대통령이 다 임명해 버리는데 이 사법 질서가 결국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이재명의 나라에 이재명의 민주당에 이재명의 전용 법원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런 법치주의 이 파괴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박상영 검사가 의롭게 참 이 대장동이 아니라 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의를 표하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 국정조사 특위라고 있습니다만은 국정조사 특위가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민주당이 짜놓은 각본에 의한 답정너 이재명 재지우기 국조특위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보면은 8조째 보면은 국정조사는 소위 말해서 현재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이 소추에 간섭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는 되지 아니한다. 국회법 소위 말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시죠. 예, 명백히 위반되고 있습니다. 명백히 네, 위반이죠. 명백한 그리고, 위반입니다. 그리고 국정의 이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3조를 한번 보면은 3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소위 말해서 증인이 나왔을 때 이 형사소추나 공소제기 위험이 있을 때는 선서를 거부하고 또 이 소명할 기회를 주게끔 돼 있죠. 네,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규정하고 그런데 그걸 있습니다.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자기 부재 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직후에 저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 선서 거부라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거에 대한 보복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징계법 8조에 보면은 1, 2, 3, 4 나오지 않습니까? 검사징계법 8조죠.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검사 징계 혐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소위 말해서 그거에 대해서 통보받은 적 있습니까? 지금 징계 개시 결정이 났다는 통보도 받지 못하였고 받지 못했죠. 제가 어떤 징계 혐의로 지금 대한 직무집행이 통보가 정지되었는지도 제가 전혀 통보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소명 기회도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박상영 검사가 의로운 증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정조사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별도의 청문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이 진실을 알려고자 하는 저희 이제 충정을 알아주시고 또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이제 증인 참조인들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 김현지, 소위 말해서 설주한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증인 채택이 안 됐습니다. 예,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주한 변호사하고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사건 이전에는 없었고요. 이런 식의 증인 때문에 제가 절차 때문에 한번 문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대북 송금 사건의 이 전체 개요를 알고 있고 예. 김성태, 이화영 네.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서민석 여러 가지 주요 네. 핵심 증인들이죠. 네. 그 사람들의 진술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예? 네. 또 안부수까지 네. 예, 포함해서 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과 증인들의 어떤 소위 말해서 이재명 정권이 태동이 되면서 바뀌지 않습니까? 증언이 바뀌고 진술이 바뀌고 결국에는 전부 다 정권을 보고 누워 있는 이 형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박상용 검사의 얘기가 맞다. 그리고 저 사람들의 이 증인들 아니면은 관련 피고인들이 허위 조작 증언 번복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간략하게 몇 가지로 한번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확정이 된 것은 800만 불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의 쌍방울에 의해서 지급됐다는 것이고 그 명목은 스마트폰 대납 그리고 방북 의전 비용인데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 그것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미 확정이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두 이런 국회에서 적법한 재심이라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그것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것들이 그 판결에 나와 있는 증거에 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거와 반하는 내용들을 지난 국감 때 일방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연어 파티 말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건의 본질이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스마트폰 비용 500만 달러 또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줬냐 안 줬냐의 문제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문재인 김정은 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대국민 대세계를 위한 사기극이었죠. 그리고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방문할 때 최문순 강원도지사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데리고 가는데 가장 강력한 2017년도 대선 후보에서 싸웠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배척합니다. 안 데리고 가죠. 그러면 그래야 부랴 무려 2019년 겨울부터 해서 야 내가 다음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북 관계를 빨리 틀어야 되겠다 해서 이화영 경제부지사를 갖다 놓은 거고 이화영 경제부지사가 옛날부터 소위 말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하고 서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호영 호재하면서 서로 돈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예. 대북 사업을 통해서 결국 이제 이재명 지사를 대권으로 띄우기 위한 한 작업이라는 게 가장 상식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화영 경제부지사가 평화 이북 관계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시기를 컨대 김성택 쌍방울 회장하고 심양에서 만나고 뭐 또 필리핀을 갔다 오고 어쩌고 하는 이 사업이 경기도 지사한테 당연히 서류로 올라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와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인지, 보고, 관여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죠. 100% 확신하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지사가 알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다른 여러 증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사안이 아니라 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는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의 일정이나 인식 없이 그대로 단독으로 전결로 추진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동 정범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사입니다.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입니다. 자, 위원님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대략적인 거는 거의 윤상현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의 진술에 조금 물어봐 주시고요. 저희가 일단은 7분씩을 좀 하시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로 보충해서 질의하시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이 문건이 아마 예. 방북에 관한 증거로 보시면 되겠다. 이재명 지사가 관여했다 하는 이것이죠. 이 경기도. 예, 4번에 걸쳐서 문건이 북한으로 가고요. 그리고 그 문건 내에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그 문건을 보낸 시점과 그다음에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시기가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은 상의를 지사와 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문건이고요. 거기는 쌀 10만 톤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사가 몰랐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버치는 안 켜졌지만 제가 시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짧게 먼저 좀 소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당 주장대로 국정조사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히자고 하면 얼마든지 동의합니다. 저도 정상적인 국정조사라면. 근데 저는 역사가 언젠가는 이 상황을 대통령과 190명 가까운
범여권이 한 인간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검사에 대해 저지른 인간 사냥의 역사로 기록할 날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박상영 검사에 대해서는 굳이 어떤 예단을 가지지 않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또 정인의 정당한 정언 거부 선서조차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막 인신 공격으로 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우리 언론인들도 계시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번 국정조사에 앞서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민주당이 자신하는 부분이 바로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록입니다. 네. 그런데 그 녹취록을 보면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듣기에도 왜 검사가 변호인에게 저렇게 네. 친절하게 네. 뭔가 딜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까라는 의심이 남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민석 변호사와 우리 박상용 검사는 네. 평소에 알던 사이입니까? 재판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굳이 검사가 그렇게 뭐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드릴 수 있고 추가 기소도 안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세 가지 점을 저희가 수사에 있어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 저는 검사로서 진실을 밝혀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실체에 맞는 자백을 받는 게 제 임무인 것이지 어떤 사안을 보고 자백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백을 받는 것, 실체에 맞는 진술이 받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람에게는 선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본인들의 증거가 명확할 때 자백을 통해서 선처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점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이 점에 저희가 어긋나서 한 적이 없습니다. 즉 서민석 변호사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죄를 줄인다고 그러면 잠깐만요. 표현하기보다는 예. 그 당시에 서민석 변호사는 이화영 지사하고 해서 이재명 지사의 관계를 소위 자백을 함으로써 네. 죄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는 점이 분명합니까 그러면? 저에게 이재명 지사가 주범이고 자신들은 종범으로 아주 격화시켜서 사실상 석방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저로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피의자긴 했지만 또한 윗선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내밀한 관여 부분을 자백하는 제보자 또는 목격자의 지위였기 때문에 그 지위에서는 굉장히 보호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술을 하기까지는 그 외부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거의 가스라이팅에 준할 정도로 진술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화영 지사는 어느 날은 주범 종범으로 자백하겠다고 하고 어느 날은 또 그것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고 제가 수사를 잠깐 중단시킨다는 것도 그 수사를 영영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수사 역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백을 한다고 하면 그 수사에 집중해서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수사들을 잠시 스톱시켜놓고 오케이. 스탠바이를 하게 하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일정에 대한 그 협조를 구한 것입니다. 자, 네. 민주당이 내놓은 녹취를 보면 네. 이재명이 주범이 그렇게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을 이게 그 조작 기소의 아주 결정적인 물증인 것처럼 내놓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우리 박상영 검사의 목소리만 내놓고 있고 그 앞뒤로 서민석 변호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제안을 했는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박상영 검사는 그거에 대해서 내놓을 녹취나 이거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그러면? 예, 저는 검사로서 변호인과 관계에서 통화한 것을 녹음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녹음할 생각이 그러면 없습니다. 예. 그 이전에 이재명이 이렇게 돼야지 하고 하는 그 민주당이 결정적인 물증으로 내놓은 그 전에 서민석 변호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에 의존해서라도 좀 말씀을 좀 예, 해주시죠. 그것은 명확합니다. 제가 일이 터지기 전에도 서민석 변호사가 저에게 주장했던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뇌물을 많이 받았을 때 그런 가중처벌을 하는 법률을 적용하는데요. 지금 100억 이상 되는 뇌물이었기 때문에 특가법이 당연히 적용이 되는데 이 특가법상 뇌물이 아닌 일반 뇌물죄로 적용을 해달라고 하였고 거기에다가 다시 방조범을 의유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이익이 다 가기 때문에 최소 의사결정권자가 주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하급자가 자백을 할 경우에는 저희 검찰로서는 그 자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식의 자백이 필요하려면 어떤 자백이 지금 증거로서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면 법이 허용하는 어떤 선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변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서민석 변호사가 그 조언을 구했기에 제가 그에 대해서 조언에 응하기도 하고 또 종범 의율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부분이 명백히 녹취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서민석 변호사 추진이 쪽에서, 되었습니다. 서민석 변호사 쪽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방조범으로 지금 의율해 주기를 예. 바라는 일종의 딜을 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예, 그 그렇게 여기서 정언은 정선은 안 했습니다만 국회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했고. 예. 그러면 서민석 변호사가 이 문제를 제대로 그 말하자면 일종의 이재명의 배신자처럼 그 했기 때문에 예. 나중에 해고된 것은 분명하게 그렇게 맞습니다. 어떻게 그 서민석 변호사가 갑자기 변호인에서 해임된 예. 그 과정에 대한 기억은 어떻습니까? 원래 석 변호사가 이제 자백을 하되 그 자백의 정도는 사실 주범 종범의 정도는 이르지 못했지만 공동 정범에 이른 정도의 자백은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그 자백을 하려고 하니 백정화 씨가 갑자기 난입해서 그 법정을 중단시켰습니다. 법원의 재판을요. 저는 그 서민석 변호사한테 들은 바로는 그 전까지도 백정화 씨가 이 내용에 대해 백정화 씨는 이화영 씨의 부인입니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다라고 했고 그 무렵 민주당 측의 유력 인사들이 그 백정화 씨와 접촉한 그런 정황도 확인하였습니다. 예, 제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당시 그래서 변호사가 교체되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 교체한 것을 지시한 것은 김현지 실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건 맞습니까? 그 서민석 변호사가 교체된 것은 김현지 실장이 연관돼 있는 것은 제가 모르고요. 다만 그 전에 설주한 변호사가 민주당에서 와서 변호인을 하다가 자백이 있자 바로 김현지 실장에 의해서 교체됐다는 얘기는 설주한 변호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지금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의 현실입니다. 자, 다음은 김형동 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PT 올려주시고요. 검사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아마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도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실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께서 진실을 말해주시는 검사님을 응원하고 있다. 마음 든든하게 단단하게 드시고 헤쳐나가 주시길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몇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최근에 올려주세요. 왜 거요? 최근에 언론 보도나 네. 이거는 또 우리 매체도 아닙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올린 그런 이렇게 뽑아가지고 특정 부분만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5월 25일자에 서민석 변호사하고 우리 검사님하고 통화한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기억하십니까? 네, 제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이런 통화를 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남아있으니까요. 예, 제가 알기로 5월 26일 날 다시 이화영에 대한 조사가 있기 바로 전날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까? 뭐 그 예. 기록이 맞다면 맞을 겁니다. 그 제가 서민석 대해서 읽어봐 드릴게요. 지금 아마 이분 걱정은 자기가 심경 변화를 했을 때 완전히 자폭하고 나 죽는다로 가지 않고 갔을 때 민주당에서 배신자로 찍히는 게 제일 괴로울 거예요. 라고 서민석 변호사가 검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예. 이 취지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5월 25일자 통화를 보면 서민석 변호사는 6월달 전에는 모든 것을 이화영 부지사가 소위 말해서 안고 가고 대신 그 이후에 사면을 받는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구사하고 있었는데 예. 그 이화영 부지사의 심경이
물론 설주한 변호사 그때 같이 변론을 받고 있었지만 자백을 해야겠다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화영 지사가 예. 그리고 자백을 자기가 하고 싶은데 서민석 변호사가 맡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서민석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해서 제가 서민석 변호사를 오셔가지고 이화영 부지사를 보셔야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통화가 주된 통화 내용이고요. 네. 여기서 서민석 변호사 그리고 이화영 그리고 그 두 분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공범이라는 것은 모두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술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심경 변화를 했을 때라는 말이 결국에는 자백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자백을 한 것이 허위 자백이나 무고가 된다고 하지 않고 배신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면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저희가 그 조서에는 현출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던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녹취입니다. 예, 좋습니다. 문제 하나 말씀을 짚고 넘어가면 이렇게 전화로 변론하거나 직접 만났을 때 네. 이른바 수사 절차와 관련돼서 위법하거나 잘못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검사님께서? 저는 없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정황을 방금 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정황을 알만한 그 녹취가 또 오마이뉴스에 뜬 게 있는데요. 다음 넘겨봐 주세요. 서민석 변호사가 또 이렇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서민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서민석이죠. 나는 국정원 문건 나오기 전까지는 800만 달러는 다 무죄라고 생각했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맞습니다. 어떤 취지입니까? 그 전까지 서민석 변호사는 계속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오로지 이 800만 달러는 쌍방울 독자적인 사업을 위한 비용이지 경기도와 관련 없다는 식으로 부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정원 문건이 압수수색으로 밝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화영 씨가 자백을 하기 시작하고 서민석 변호사도 그 문건을 보고는 이것은 모두 입증이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방금 검사님께서 확인하신 내용을 그때도 통화상으로 서민석 변호사한테 검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네. 요거 그 설명 한번 해보시죠. 저도 뭐 그렇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 국정원 문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북한을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그냥 말뿐인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에 무죄 주장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동의를 해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증거를 보면 제3자 뇌물죄까지 모두 성립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서민석 변호사도 그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석 변호사의 변론 전략이 처음에는 완전히 부인하고 사면받는 걸로 하다가 6월 달에는 아예 이재명 지사를 주범으로 본인은 종범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변론이 바뀌게 됩니다. 180도요. 그래서 서민석 검사가 이런 제안까지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봐 주세요. 다시 한번 출처를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한테 흔히 말하는 유리한 매체를 인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때 서민석 변호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다. 내일 만나야 되는데 저희한테 시간 좀 달라. 내일 결정하라는 말씀은 하지 말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죠? 네. 부연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저나 서민석 변호사나 이화영 부지사나 모두 실체가 어떤지는 지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증거로 진술로서 현출시킬 것이냐 못 시킬 것이냐는 아까 보셨다시피 그 배신자 프레임 본인이 지금 살아온 어떤 자신들의 동료로부터 배신자로 당할 수 있다는 거에 두려움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자백한다고 하다가 자백 못한다고 하거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체를 밝히는 사람이고 제가 실체를 이미 알게 되었는데 그에 따른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 것은 제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화영 부지사의 실체에 맞는 진술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개만 띄워줘 봐 주실래요? 아까 검사님께서 5월 말 6월 되면은 완전히 전략을 바꾼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6월 19일자에 서민석 변호사가 이렇게 합니다. 이화영이 유명한 얘기죠. 자백을 했으니 특가법 뇌물 대신 일반 뇌물을 적용해주고 우리는 이화영은 네.
방조범으로 해달라. 네. 바꿔 말해서 이재명은 주범으로 하고 네. 우리가 다 부을 테니까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번 부연해 주십시오. 예, 이 6월 19일자에 정확히 주장됐다는 것은 사실 없지만 그 전에는 분명히 주장이 됐었던 게 맞고요. 이 녹취입니다. 예. 아, 이건 녹취는 아닐 겁니다. 녹취 아닙니까? 예, 예, 이건 예, 예. 녹취는 아닐 주장이에요. 겁니다. 예, 예, 주장을 제가 들었던 주장이고 예, 예, 예. 제가 미리 얘기했던 주장이고요. 이 얘기를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실체적으로 이미 공범이라는 점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고, 다만 제가 모르는 이재명 그 최고 윗선이 더 개입한 흔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자백하려고 한다면 저는 사실 그 거악을 밝히는 것이 대 임무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그 실체에 맞는 진술을 하라고 독려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 법리상이나 증거상으로 주범 종범으로 의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6월 19일자 녹취에서 분명히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 쌍방울 사건에 관해서 네. 국정원 문건을 보더니 네. 서민석 변호사가 180도 바뀌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지난번 국정조사에 이종석 국정원장이 나와서 네. 이 국정원 문건의 쌍방울은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한 것으로 네.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예. 국정원 문건을 검찰에서 그 수집한 것 중에서 유리한 것만 제출했다는 언급이 있었고 네. 두 번째로는 국정원 문건에 쌍방울의 주가 부양만을 위한 단독 목적으로 네. 블라블라 이런 게 국정원 문건에 있었다고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국정원 문건을 보고 서민석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 변론의 방향을 바꾼 네. 그 국정원 문건의 구체적인 예나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내용의 가장 핵심 내용은 이화영 부지사가 방북했을 때 북한의 실력자였던 김성애에게 500만 불을 스마트폰 비용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약속의 대북 제재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결국 북한이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국제대회도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 북한에서는 지금 그 경기도 측에서는 약속도 받았고 해달라는 걸 다 해줬는데 왜 우리가 요구하는 이 500만 불은 주지 않느냐. 지금 최고 의사결정권자 김정은에게도 모두 보고가 돼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실각할 위기다. 이런 말을 김성애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박철이라는 또 실력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걱정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람인 당시 통전부장 그 천안함의 뭐 주범으로 있었던 통전부장인 김영철까지도 안부수를 불러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주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김성태가 본인이 이 국정원 문건이 밝혀지기 전에 모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이화영으로부터 들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납해주면 경기도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지원 보증해주겠다라는 것을 듣고 본인이 대납을 결심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국정원의 문건이 이후에 발견된 문건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검사님께서 증언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다 국정원 문건의 보고 자료로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국정원 문건에서 모두 보고자료로 당시 국정원은 문재인 대통령 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북한의 동향을 살피고 있었고 그 답방의 핵심 키플레이어로 김성애를 지목해서 거기에 접촉하고자 하였는데 그때 모두 김성애가 한 얘기를 동향으로 수집해서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때 2018년도 문건이 주로 있고요. 2019년도 1월 달에 그 문건이 끝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 예,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첫 번째로 국정원장이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는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가 유리한 문건만 수집했다라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판사가 직권으로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의 주체가 판사이고 저는 그 명을 받아 집행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선별해서 준
근데 국정원은 국가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보안기관으로서 원래가 선별해서 관련성이 있는 문건만 저희에게 주게 돼 있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했고 그 안에서 모두 문건을 압수했고 그 안에는 진실의 유리와 분리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은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쌍방울 단독의 주가 조작의 혐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문건도 저희가 압수를 했고 그것을 모두 그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법원에서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주가 부양이라는 것이 지사의 방북이 전제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 부양이라는 그 문건이 저희에게 불리한 자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부양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지사의 방북 없이는 북한과의 합의서를 공개했을 때 시장에서 아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사가 방북이 되고 그 합의서를 특히 히토류에 관한 독점적인 그 합의서를 발표해 주어야 시장에서 믿고 천문학적인 주가 부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증거가 모두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국정원장의 그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이상희 의원님. 네. 예, 지금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민주당이 왜 박상용 검사를 말을 못하게 하려는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업의 IR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박 검사의 얘기를 해석을 하자 그러면은 결국 이 IR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뭔가 담보가 있어야 IR을 활동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주가 부양을 위해서는 그렇죠, 주가 부양. 시장이 믿을 만한 자료를 그렇죠. 발표해야 그런 합니다. 담보가 있어야 된다. 네. 그 담보가 사실상 그 이재명 당시에 그 경기지사의 방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그 대가성으로 그걸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예, 그분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 다른 대북 사업과 전혀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조선 아태위와 그다음에 현대 아산이 금강산 관광 개발에 대한 협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그것을 발표해서 그 사업은 현대 아산이 합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먼저 쌍방울과 조선 아태위가 그 히토류 등에 대해서 협약을 하고 그것을 이재명 지사와 그다음 김정은이 둘이 그것을 발표하고 정치적으로 발표하고 그 사업권은 쌍방울이 갖는 그 구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원래 대북 사업을 하는 그 구조 그대로입니다. 예, 얘기가 됩니다. 우리 지금 박 검사님 고소고발 많이 당했죠? 예, 많이 몇 건 당했습니다. 정도 당했습니까?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10건은 될 것 같습니다. 10건 정도 충분히 예, 됐죠. 죄명이 한 10개는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신변 위협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못 느끼십니까? 예, 그런 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안전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믿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뭐 여론이 주목되고 있고 국민적 감센사인데 조금 전에도 뭐 이야기 됐습니다만은 검사로서 실질적으로 가장 형사라든가 민사라든가 제일 중요한 게 범인의 자백 아닙니까, 그죠? 중요 증거 중에 하나는 네, 가장 맞습니다. 중요한 예, 증거, 물증을 증거 위주로 자체가. 하지만 자백도 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녹취록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녹취록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박선일 검사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백에 근거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비춰지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증거를 많이 수집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녹취 어디를 보아셔도 제가 무슨 뭔가를 제안하거나 뭔가를 거래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예. 물적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물적 증거에 대한 부분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물적 증거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항상 이화영 지사에서 끊기고 마치 어떤 특별한 보고가 있어야만 지사가 안다. 이 프레임에서 그렇죠. 출발해선 안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지사의 기관으로서 행동한 것이고 지사의 방북을 추진했던 것이고 그 정치적 이익을 모두 지사가 갖는 지사가 당연히 알고 오히려 부지사가 이것을 지사를 속여서 단독으로 추진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야 이것이
그 부지사의 단독범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법적 구조 하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모든 정치인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북한에 그런 식으로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벌크캐시나 언더테이블 머니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렇죠. 지난 현대 아산의 사례에서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북이 그런 것이 대북 제재로 전혀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북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쌍방울이 그 경기도가 하는 대북 사업에 모두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추진됐을 때는 그 언더테이블 머니나 벌크 머니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결정적으로 그것이 추진되기 어려울 때도 벌크 캐시가 북한으로 가져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정황 증거 그리고 물적 증거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그 공범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지금 그렇게 기소가 돼 있고 그다음 이재명 지사 자체도 북한이 우리에게만 요구하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유튜브 자료도 있습니다. 예. 저기 그 필리핀에 뭐 만났다 안 만났다 설왕설래가 많습니다만 리오남에 대해서는 그게 진실이 뭡니까? 저희가 2년 동안 재판을 했고 130명에 달하는 증인이 나왔고 50번 이상 공판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모두 리오남의 부재라는 부분을 주장을 했었고 그것이 모두 배척되어 확정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리오남이 있었다 없었다 이야기하려면 그것을 뒤집는 재심 절차에 의할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 국정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국정원 문건에 필리핀 행사에 대해서 리오남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국정원이 모른다고 해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리오남은 북한 공작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밀리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국정원 문건은 오히려 어떤 공작국에서 작성한 것이 아닌 오히려 그 대북 사업을 지원해주는 부서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료에는 리오남이 없는 것이고 그 자료도 모두 그 법원에 제출됐고 그것이 검증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리오남이 다른 곳에서 그 알리바이가 있기 때문에 필리핀에는 오지 않았다는 주장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 국정원은 수십 명의 내국인들이 나가서 수십억에 달하는 그 외화를 반출할 때도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입국 기록도 명백하고요. 그럼에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권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휴대폰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실제 이름이 리오남인지 그게 아닌지도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서 위치가 있다고 해서 그 위치에 있다는 게 명확하다. 그렇게 판단한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도 좀 나이브한 시각이고 그렇다면 그 정도도 파악할 수 있었던 국정원이 왜 대북 송금 800만 불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부터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사님. 중국에 가 있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말씀이시죠? 국정원 리오남이 필리핀이 아니라 중국에 예. 가 있어. 그러니까 리오남이란 사람은 사실 그 공작이라는 영화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신출귀몰하다고 하는 도대체 여권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리오남이라고 이야기가 되지만 쌍방울 관계자들은 모두 다른 이름 리명훈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상황에서 도대체 그 사람이 출입국 기록이 없다. 그리고 다른 데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이 뭐 발견되었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부재를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네. 공작원이 자, 고맙습니다. 그러면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 박상용 검사님. 네. 예, 뭐 지금 이 자리는 뭐 공식 우리 당 차원의 이런 당 차원의 우리 청문회고 어쩌면 국회법에 의한 청문회는 아니죠. 예.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이죠? 지금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고 직무 정지되어 있습니다. 직무 정지. 예. 직무 정지 사유가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뭐 공정성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이번 그 사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특히 이화영 씨와 관련해서 무슨 연어 해 파티를 했다, 술 파티를 했다 이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우리 법사위장에서 여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주장들이 난무를 하면서 국민들이 사실은 좀 헷갈리시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상을 네. 한번 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의자는 증거가 나왔을 때 선처받기 위해서 자백합니다. 아까 서민석 변호사가 국정원 문건이 나오자 800만 불이 이게 사실이 맞다라고 판단한 것처럼 이화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 문건이 2023년 5월 중순경 발견이 됐고 그 이후부터 이화영 씨의 자백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백을 하게 된 것이지 이화영 씨가 무엇인가 먹을 거를 먹고 이것이 120억짜리 뇌물이고 한 30년 이상 그 실형을 살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근데 그 죄에서 저희가 지금 지급했다는 것이 10,000원 상당 되는 모두가 교도관까지 같이 먹는 도시락인데 그것을 먹고 이것을 자백했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 좁은 장소에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지금 서울고검이나 그 다음에 법무부 자체 점검 TF에서 주장하는 것은 술을 먹었다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술을 먹고 설주한 변호사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그리고 그 술을 먹을 때 모든 교도관을 속이고 검찰 수사관도 속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화영 씨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술이 반입됐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예, 술을 마신 사실은 전혀 근거도 없고 그런 일은 없다. 이런 확실히 말씀하시는 거죠? 예, 2년 동안 저희가 자체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경찰 수사도 받았고 이것이 2심 재판에서 문제가 돼서 재판에서도 판단을 하였습니다. 2심 재판은 연어 술파티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의심스럽지만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화영이 그의 진술이 좌우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와서 계속 의혹으로 생산되고 있고 이화영이 처음 얘기했을 때는 본인이 술을 많이 마셔서 교도관이 자기를 제지했다라고도 하였고 그 다음에 연어 술파티는 2시간이었다라고도 하였고 그 다음에 연어 술파티의 날짜도 7월부터 5월까지 2달에 걸쳐서 계속해서 변화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조사가 결론이 난 사건이지만 이화영의 진술만 그냥 비추어 보아도 지금 현재 법무부와 서울고검의 TF의 수사 결과에 비추어 보아도 이것은 실제 경험한 사실이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사실 무근이 맞습니다. 예, 그 연어회 도시락은 먹은 건 사실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수사를 하는 가운데 교도소와 협의해서 전원 동일하게 10,000원 상당의 공식 도시락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교도관도 마찬가지로 먹고 저희 수사관도 먹고 그다음 피의자도 먹고 하는 아주 그 일상적인 도시락이고 실제로 그 전에 시켜드렸던 갈비탕이나 설렁탕이 연어 덮밥보다는 더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조사 과정에서 있던 일을 갖다가 이렇게 황당한 소설로 둔갑을 시킨 거네요. 그 누가 지금 100억짜리 뇌물을 연어 10,000원짜리를 먹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도 다 같이 먹는 것을 먹고 자백을 했다는 것이 어떤 일반의 그 설득력 있는 의혹으로 제기되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력이 낭비된다는 사실이 솔직히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그 사건이 민주당에서는 아주 전 의원들이 역점을 두고 그거를 그 김건희 특혜 도로라고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특검에서 또 사실 그 여러 가지 그 좀 과장된 그런 주장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와서 보면 다시 또 이재명 정부가 다시 그거를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추진하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 그 당초 노선에서 아래쪽 노선으로 이제 IC를 만들면서 돌아가는 그 노선은 그 당시에 양평 군수였던 그 정동균, 그 다음에 그 부근에 집을 갖고 있던 지금 이 대구시장
후보로 지금 나와 있는 김부겸 이 후보가 그쪽에 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선이 바뀐 거, 당초 노선에서 이 IC를 내면서 남쪽으로 이전한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은 오히려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김부겸 지금 현 후보가 오히려 거기에 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특혜를 말하면은 우리 김부겸 후보가 그게 오히려 더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인데, 그 당시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땅은 소위 그 새로운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기존의 중부 내륙선이 만나는 정크션 부근이라는 말이죠. 정크션은 잘 아시지만 소음과 이런 약간 경관완에 칠 뿐이지 그 동네에 주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호법 정크션이라는 데가 있는데 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만나는 곳에 거기 주민들은 많이 힘들어하세요. 거기는 차량이 통과만 하지 또 소음만 나지 경관에 치지 그런 혜택이 없는데, 김건희 여사 또 그것도 개인 소유도 아니고 문중 소유로 그 땅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호도를 하고 그렇게 긴 시간 그 민주당의 총력을 집중을 해서 계속 떠드니까 국민들은 마치 이게 엄청난 특혜 비리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예? 그렇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새로 들어서 갖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그런 건 진상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 김건희 여사 이제 구속시켰으니 이제는 뭐 유야무야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게 지금 연호의 이 술파티 사건이랑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김건희 여사 특혜 사건이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소설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니까 뭔가 있구나. 근데 지나고 보면 이렇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그랬잖아요. 엄청난 비자금을 그거 숨겨놨을 것이다. 뭐 온갖 사실에서 완전히 벗어난 소설 같은 얘기들이 그 당시에는 실제 국민들을 갖다 화나게 하고 또 실제 많은 그런 상황, 탄핵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박상용 우리 검사님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이런 것이 얼마나 정말 사실과도 관계먼 이런 소설로 이렇게 성실하게 정말 거학과 맞서 싸운 한 검사를 이렇게 린치하듯이 정말 모든 지금 우리 여당의 당력을 집중해서 이렇게 지금 공격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결국은 직무정지까지 되셨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본인의 지금 징계가 진행이 될 것이고, 예. 그다음 저는 특검에서도 지금 제 생각에는 수사권도 없고 지금 이것을 수사하는 것이 좀 부적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강제 수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소를 한 후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한 거의 린치 수준의 이렇게 여당의 집중 공격은 결국은 지금 뭔가 정해진 시나리오에 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사법부를 무력화시켜 놓고 또 검찰을 사실상 폐지시켜 놓고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다 이제 대행하지 않습니까? 경찰한도 다 넘겨놓고 사실상 중요한 사건들, 특히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죄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이런 검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하게 특검으로 넘겨서 특검 수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어디로 넘기느냐? 소위 내란 특별재판부로 또 넘기겠죠. 예, 일반 재판부가 아닌. 그럼 거기서 또 자기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오겠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기존의 사건들을 다 뒤집기 들어가고 결과적으로는 공소 취소까지도 할 수 있겠고, 또 이것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지우기 이렇게 궁극적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박상용 우리 검사가 거기에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 때문에, 사실 좀 전에 제가 마지막에 지금 우리 국정조사장에서 나왔어요. 사실 그건 불법 의원적 국정조사죠. 분명히 재판과 계속 중인 재판과 수사에는 관여할 수 없는 것이 국정감사요 국정조사 아닙니까? 명백하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분들은 절대 그 수사나 그 재판에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는 다르잖아요. 실제는 여러분들의 결과가 벌써 예상되듯이,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오늘도 우리
김용 관련 재판이 기일이 또 변경이 됐잖아요. 국정조사 후로. 이건 바로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박상용 검사님 이럴수록 좀 단단하게 담대하게 정말 불의에 맞서서 옳은 주장을 해주셔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해서 정말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자, 그러면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조금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뭐 신동 의원 먼저 윤상현 위원님 하시고 신동 의원님 하시고 그다음 이상희 의원님. 우리 설주환 변호사가 그 김현지 청와대 일부속실장으로부터 이 그만둬라라는 질책을 받았다. 그건 직접 들으신 거는? 예, 저는 그때 당시에 뭐 질책보다도 사실 더 심한 말로 들었는데 설주환 변호사가 뭐 질책받은 건 아니었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그런데 질책받은 걸 저는 들으셨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설주환 변호사 격앙돼 있어서 예, 그때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대통령의 측근이 이렇게 사건 네. 개입해서 변호인을 그만둬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사퇴시키는 거 이거 증거인멸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해외에는 사법방해죄가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사법방해죄에 해당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유에 이런 식의 사법방해 행위나 증거인멸, 그다음에 주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를 할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에 굉장히 부합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제2차 종합특검이죠. 윤석열 대통령실이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 인지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전혀 없고 거의 연어 술파티보다도 더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에서 판단이 내려졌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다시 또 사법부의 판단을 재단하겠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게 무엇인가 조작이 있어야 그게 뭐 어느 선에서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특검은 도대체 어디가 되었고 그것이 윤석열 그 대통령실로부터 그 지시나 간섭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런 아주 기본적인 도식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식의 음모론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는 그 자체가 수사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로서 이 자체가 굉장히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위법한 수사로 수사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겠다. 셀프 면죄부를 주겠다. 결국 이 나라는 뭡니까? 한마디로 만인 지상의 1인 천하, 이재명 천하가 되는 겁니까?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이런 나라가 그래서 제가 자유민주공화정이 붕괴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치주의의 핵심이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죄를 공소 취소하는 것은 본인이 본인 재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치주의의 정면으로 거슬리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 한 번으로 끝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권력의 속성상 이것이 이번에는 대통령 본인의 공소 취소겠지만 아마 그 다음 대통령은 이제 본인 측근의 공소 취소, 그 다음에 사회 기득권의 공소 취소, 아니면 돈 받고 공소 취소 이런 식으로 법치가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화국의 역사상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는 그런 원칙인데 지금 여기서 이것을 무너뜨려서 전체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법치라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깨어지게 하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유병수의 강펀치 TV조선 거기에 나가서 결국 공소 취소가 되면은 대한민국 정권, 이 이재명 정권의 이 명주를 북한 정권이 진다. 이 얘기는
결국 공소 취소를 해서 대북 방북 비용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면은 북한에서는 방북 비용 대가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증거까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정권이 더 위태롭게 된다. 그러니까 그냥 사법적 판단에 그대로 맡기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맥락의 주장입니까? 예.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아주 작은 활동에도 보통 비난 성명을 내는 것을 주로 했었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사건에서 단 한 번도 그 당시 윤석열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낸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판이 지금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그 사법 주권을 쥐고 있을 때는 북한에서 뭐라고 다른 식으로 이게 대북 송금이 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세계의 어느 나라가 대북 제재를 위반했으니까 한국을 제재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에 대해서 반론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권력에 의해서 공소 취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북한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반박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고 사법 주권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뭐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대북 제재를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잠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잠재적으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국가 안보상 엄청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주권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국가 안보에 중요한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박상용 검사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공소 취소를 어거지로 만들면 오히려 더 큰 위험이 온다. 그럴 수 대북 있습니다. 제재 위반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받은 거 맞다 하면 예. 결국 대북 제재 위반에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재의 위험에도 처할 수 있다. 그 제재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것이죠. 어쨌든 그 분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국가 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안위가 어떤 그 주적의 그 손에 달리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고, 그것을 그나마 막을 수 있는 것은 사법 주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오늘 아침 총질은 보도를 5분입니다. 보니까 제가 할까요? 보도를 보니까 우리 드론 사건에 대해서 북한에서 참 현명한 결정을 했다. 우리가 드론 사건 사고한 것에 대해서 그것과 유사한 것 같은데, 자, 본론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박상용 검사와 이런 대화가 정말로 값진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 한 편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동안 2018년부터 제가 사실 이 사건 관련된 취재 전반을 지휘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각조각 들어오는 우리 취재 기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궁금한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박상용 검사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제가 거의 빠짐없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가 선서는 안 하셨지만 이게 나중에 만약에 수사받게 되면 이것도 다 지금 검찰이 기록해서 들이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송에서 한 얘기와 오늘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들었는데 그 달라지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저희가 진실은 조작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 조작했다면 우리 박 검사도 여기 가서 하는 얘기 좀 달라지고 저기 가서 하는 얘기가 좀 달라지고 뭐 이럴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근데 오늘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신뢰할 만한 얘기를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언론인 분들도 시장하시겠지만 정말 귀한 시간이고, 우리가 언제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좀 오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국정원 문건 관련해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갑자기. 말씀하십시오. 예.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문건이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의 어떤 그 방북을 대가로 딜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걸 입증해주는 문건이잖아요. 근데 왜 그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났는데도 그 문건을 국정원이 그냥 꽉 쥐고 있었습니까?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확보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서민석 변호사의 일종의 제보를 받고. 네, 그 이화영의 제보를 받고 했고, 그때 당시에 변호인이 서민석 변호사였기 때문에 동의를 했고,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그것을 압수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네.
사실 이제 이게 아까 북한과의 관계도 있지만 2022년 대선과 굉장히 큰 연관을 가지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뭐 아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이재명의 경기도지사가 상당히 부적절한 북한과의 거래를 시도했다라는 것이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다 파악이 됐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국정원 건은 그 김성의 그 500만 불을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가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북한이 굉장히 곤란한 상태에 빠졌다라는 부분이 주된 부분이었고 그 이후에 2019년 1월 달에 그 문건이 끊기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까지만 파악이 된 거다. 예. 그 이후부터는 그 공작국에서 작성한 문건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그 앞에 내용이 김성태가 말한 것에 완벽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김성태가 진술했던 것에 신빙성이 실리면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때 관련해서 그 이후에 친여 성향의 경제학자인 최백원 교수가 2020년에 발언한 게 있습니다. 한번 좀 틀어봐 주실래요? 들을 수 있으면. 자, 이재명 대통령하고 북한에서는 저희한테 경기도에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보안 사항입니다. 그래요? 근데 결국은 알려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고, 그럼 저희는 최대한 해서 좀 보여주려고 하죠. 그거를 꼭 하시기 바라요. 그거 해야죠. 예. 그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요. 네.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돌파구를 좀 마련하는 기회를. 근데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서 딴 데 협력을 좀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스톱. 거기 스톱. 잘 되기를. 하여튼 꼭 해. 자,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이게 2020년 5월 28일에 이재명 지사가 최백원 교수하고 한 대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정황은 이해가 돼요. 자, 좀 핵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화영이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 사이의 증거 관계는 법원이 인정했다. 이렇게 그냥 하고.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지사와의 관계, 물론 본인 입으로 저렇게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네. 자백을 하고 있지만 네.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지금 기소를 했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화영 부지사는 이재명 지사의 기관으로서 활동했습니다.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에 모른다는 그 기관이 그 머리를 속였다는 그 정황이 나와야, 증거가 나와야 오히려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조에서 볼 때 모든 그 증거들이 이재명 지사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런 정황이 충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없어서 혹시 이게 지금 2020년 5월 네. 그 녹화입니다. 네. 2020년 1월 달에 이화영 부지사가 네. 김현철 통일부 장관 찾아가서 이재명 지사 방북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거 혹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2020년 1월 달에 방북 대가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점이요. 좀 설명을 드리면 네. 2019년 전후해서 800만 달러가 다 건너가고 난 것으로 파악된 시점인 거죠. 2020년 1월이. 예. 300만 불 300만 넘어가고 난 다음입니까? 예, 300만 불은 그 2019년 7월 달에 70만 불, 그리고 2019 같은 해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200만 불, 그리고 그 2020년 1월 달에 30만 불 해서 모두 300만 불이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그 방북을 신청한 것으로 이 보이고 부분은 김현철 장관이나 통일부에서도 방북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까? 예, 그것은 아마 공문서로 확인된 거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드리는 말씀을 보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이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허구적인 얘기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 네. 그럼 당시 이제 검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죠. 예, 당연하고 아까 녹취에서 보셨듯이 저와 공식적인 문건을 남기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재명 지사가 공범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월까지 400만 불이 모두 북한에 건너갔고 맞습니다. 그 이후에 방북 신청을 이재명 지사가 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서 딴 데 협력을 받아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언급까지 한 사실상 자백을 했고 이런 모든 것이 이재명 지사를 가리키고 있었네요.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기소했고 오히려 이런 청문회 자리와 뭐에 대한 녹취가 계속 나오면서 좀 더 증거가 나오는 것 같아서 반드시 그 재판이 재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윤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 하셨죠? 이상희 위원님 하시고 김영동 간사님 마무리하세요. 예. 말씀 들어보시니까 지금 제가 이거 일반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박상민 검사님은 이게 공식적인 자리는 아닙니다만 지금 나오신 의미 자체가 대한민국 검사로서 나오신 거죠? 맞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국힘 좋아서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러면 서민수 변호사에 대한 부분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서민수 변호사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청주시장 예비 후보로 네. 등록됐습니다. 혹시 오늘 이런 진술들이 공식적은 아닙니다만 정치적 오염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확실히 드리고 예, 싶어서 저는 정치와는 사실 여기 계신 그 어느 분과도 개인적으로 한 번도 뭐 통화하거나 이런 적도 없습니다. 네, 오늘 또 그 국정조사장에서 우리 박상민 검사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찍은 사진을 가지고 뭔가 아주 대단한 유착 관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는 시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박상민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로서 정의를 지키고 진실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이 발언 기회만 주신다면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계신 곳에도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그죠? 네, 언제든지입니다. 예. 이게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북한에서 성명을 낸 적이 없다. 네, 이런 얘기 굉장히 아닙니까? 이례적입니다. 그죠? 상당히 그 좀 논리적으로 새로운 논리적 접근이라서 제가 유튜브를 한번 보긴 봤습니다마는 그럼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사법 주권을 이런 식으로 공소 취소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걸 스스로 무너뜨린다 그러면은 북한에 나중에 끌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북 제재라든가 국제법상에 나중에 북한이 우리는 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면은 문제가 된다. 예, 그거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응할 방법이 없다. 참 이게 굉장히 새로운 접근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좀 궁금해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소회를 좀 여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항소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항소 포기라는 것이 전적으로 따지면은 항복선언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소의 정치적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지키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게이트키퍼 역할을 지금까지 해줬는데 또 지금 일련의 사건을 그렇게 힘들게 조사를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조작 기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검사님으로서 대한민국 검사로서 좀 소회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 법치라는 것이 좀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는 좀 멀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칭송받는 것이 치안이 좋다. 언제라도 젊은 여성 혼자 밖에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핸드폰으로 자리를 맡을 수 있다. 택배를 아무 곳에나 두어도 된다. 이런 것들, 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는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법치가 잘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구멍을 내고 이런 것들이 붕괴되면 결국 나중에는 그런 아주 실생활적인 것들이 붕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것은 계속 커져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부분의 법치가 무너지면 다음번에는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법치가 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벌써 사건 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윗단계에서는 이런 대형 사건들에 대해서 그 권력의 자신의 사건을 지우려는 시도가 있고요. 위아래로 모두 무너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누구 하나의 권력을 위해서 이걸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 밝은 눈으로 이 부분은 살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동 판사님. 네. 저는 뭐 가볍 마음으로 질문을 몇 개 하겠습니다. 이게 148쪽에 달하는 수원고법 판결문이고 대법원은 워낙 이게 판결문을 잘 적어놔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우리가 얘기되는 것들을 아주 소상하게 이 판결문이 다 적어놨어요. 거의 뭐 초등학생도 읽으면 이해될 정도로 굉장히 소상하게 적어놨고 해서 검사님께서 저도 이걸 많이 보고 활용을 하는데 좀 국민들을 향해서 이 판결문을 보여주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착안을 했습니다. 몇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 보면은 참 작작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죠? 다 주요 인물입니다. 얼마나 친한지 뭐 파안대소하면서 하는 그 사진 이것도 아마 재판부에 다 제출하고 수사에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제 오른쪽에 있는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7년 8개월 받은 분이시죠? 맞습니다. 중간에 등치 큰 분이 김성태.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두 번째가 북한의 송영철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예. 조선 아태위 부실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판결문 내용 몇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검사님을 통해서 올려주세요. 자, 빨간 줄 보면은 금마들이 북한 놈들이 얼마나 돈에 한장했는지 개수기로 꼼꼼히 세가지고 한 장도 안 빠지고 다 받아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판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제가 넘겨봐 주세요. 이게 그 연어 문제거든요. 연어술 파티. 아까 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 등이 검찰에 출정하는 경우 검찰 외부 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 교도관들이 다수 동행하고 연어와 술을 먹었다고 주장하는 영상 녹화실은 큰 창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에서 내부를 흔히 볼 수 있다. 뭐 이런 다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죠. 그죠? 맞습니다. 그 우리가 내일 모레 검증을 할 것 같은데 이 판결문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고 작년 9, 10월에 벌써 고등에서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넘겨봐 주세요. 이게 이제 대북 사업의 이 PT는 당시에 그 시도 부지사 저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지 부지사가 이화영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화영의 지위에 대해서 쌍방울 하고 이화영이 그동안에 어떤 관계였는지를 확인했고 그리고 시 부지사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해 준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또 넘겨봐 주세요. 야, 이 협약식 보면은 딱 돼 있습니다. 날짜가 2019년 1월 17일 했는데 시도 소속 공무원들도 참석했습니다. 오픈해서.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예. 중간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원래 방북 스마트팜은 500만 원이고 방북 비용을 북한에서는 500만 달러를 먼저 요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100만 달러밖에 없다. 네, 그게 너무 싸닥해가지고 300만 원으로 절충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현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300만 원이 됐는지 북한 놈들은 500만 원 돼야 된다. 네, 그건 너무 비싸다. 네. 이게 흥정해서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이런 식으로 거래된다는 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이번에 하면서 판결문을 쭉 검토해 보니까 기도 안 찹니다, 이게.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세요. 주가 부양, 아까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법원이 몇 장에 거쳐서 판단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원고등법원 판결문은 피고인 등이 주장해 왔던 것을 아주 꼼꼼한 증거로 탄핵하고 배척했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립니다. 그죠? 맞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세요. 여러 번 나왔던 건데 특히 존경하는 윤상현 의원께서 늘 말씀하셨던 건데 이게 조바심이 났던 것이죠. 시도지사가 왜 강력히 북한에 가기를 원했는지라는 것에 대해서도 판결문이 적고 있습니다. 동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죠? 피고인은 이래 가지고
접경 지역이 아닌 박원순 시장도 데려가는데 최문순 데려가고 그러니까 경기지사가 거기서 배제되니까 흔히 말해서 안달이 났다라는 표현을 적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검사님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렸는데 아닙니다. 용기 내시고요. 네. 이 판결문 검사님이 기소해서 만든 겁니다. 예. 재판부가 판단했고. 저희 수사팀이 열심히 수사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더 소상히 알려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1, 2분 좀 질문할게요. 예, 하세요. 예. 그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네. 제가 두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무부 특별점검 보고서라고 그 녹취록 돌아다니고 있죠. 네. 그래서 1600쪽짜리 녹취록이 출처다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교도관과 김성태, 이화영이 그러니까 이화영과 김성태 일반 접견의 네. 녹취록인가요, 그게? 예, 그런데 1600페이지가 그것이 사실 수사 기록이라서 이렇게 수사 및 재판 기록이라서 절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것이 대검 법무부의 일종의 방조에 따라 유출이 됐었고요. 심지어 그 유출된 것도 1600페이지 중에 오로지 김성태의 녹취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화영의 녹취를 보면 더 많은 사정들이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공개해 주십사 요청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녹취록에 김성태 일부 발언 지금 난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조작 기소의 증거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 이 발언은 김성태가 이 쌍방울 대북 사건과 관련된 돈 준 적이 없다. 이런 발언은 아니죠? 전입니다. 네. 그때 당시 이 발언은 그거는 어떤 맥락인가요? 예, 그 발언은 2023년 3월경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미 김성태는 2023년 1월 말경 저희 대북 송금에 대해서 대부분 자백을 했고 그 진술이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에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자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데 그 수사 상황과 전혀 맞지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대북 송금 사건은 이미 김성태가 귀국하기 전에 돈이 간 것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고 그러면 그 돈이 왜 간 것이냐 이것을 수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고 싶다. 이것은 전혀 저희 수사 피의 사실과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여기에 견강 부회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지금 서울고검 TF에서 수사를 해서 아마 그 진술에 대해서 김성태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모두 구자영 검찰총장 대행이나 정성호 장관 모두 그 진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그 진실을 이야기해주지 않는 그 현실이 굉장히 개탄스럽고요. 만약에 그게 대북 송금 사건의 조작의 가장 중요한 증거였다면 제가 서울고검에 3번 조사를 받았을 때 그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북 송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진술이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건, 이 진술은 변호사비 비용 대납 사건과 저는 그렇게 관련이 추정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추정할 수 있겠죠? 네. 결국은 지금 검찰도 사실 2번이나 법무부 TF팀하고 그다음에 고검 TF팀 두 군데서 지금 이와 관련된 박상현 검사 수사와 조사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느 부분이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는 받지 못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조작까지는 아예 나아가지 됐고요. 술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만 집착을 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것도 결론을 못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2심 판결문에 이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검에서나 지금 조사에 의해서. 자, 신동욱 의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신동욱 의원님 마지막 하고 예, 아니 따로 좀 설명 듣고 싶은데 오해받을까봐 그거 어려워서 오신 김에 신상에 대한 것뿐만 몇 가지 좀 더 궁금한 것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하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같이 근무했던 게 중앙지검에 제가 초임 검사로 들어갔을 때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 1부장이셨기 때문에 그 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근무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총장 계실 때 저희가 예, 대검에 뭐 그건 있었지만 같이 근무한 그것도 거. 예, 같이 예. 근무했다고 볼 수 없고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근무한 적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장면을 뭐 혹시 방송을 해주실 분들이 있어 민주당도 많이 우리 국민들이 많이 지켜보실 것 같은데 민주당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사람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사법부를 공격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 만났다는 그 얘기를 했고 또 지기현 판사가 후배 그 변호사들하고 어떤 뭐 술자리 가졌다는 그 사진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공격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우리 박상용 검사도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탄핵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 탄핵안이 발의된 이유가 사유가 울산지검 근무하실 때 청사 안에서 무슨 뭐 대변을 보고 뭔 치료를 했다 이런 건데 그 주장을 누가 하셨냐면 박상용 검사의 선배 검사인 이성윤 법사위원이 하셨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검사가 자기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그런 짓을 했는데 그게 감찰도 안 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탄핵의 사유로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이런 나라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본인이 물론 그 탄핵안이 뭐 국회에서 자기들이 봐도 너무 터무니없는지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안도 발의하고 또 조작 수사라는 프레임도 씌우고 또 무슨 사진 발견되면 그거 또 띄울 거예요. 또 이번에 녹취록 공개하고 해서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선전선동 방식 사실관계에 자신이 없으면 메신저 공격하라는 그걸 충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박상용 검사는 앞으로 어떤 고난이 더 닥쳐올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실에 입각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해 주시고 근데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그 탄핵안에 대한 좀 해명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얘기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예. 사실 무근이고요. 실제로 울산 검사장께서 실제로 그 뭐 분변이라는 것을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울산 검사장께서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게 분변이 아니고 토사물이었다는 것이 결론이 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제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뭐 여러 증언과 그런 것들로 모두 결론이 나서 지금 저희가 그 미성윤 그 의원 등을 제가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 고소한 사건은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아무 뭐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사는 지금 변론을 종결했고 오는 5월 8일 결론이 나는데 아마 뭐 저에게는 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 판결로서 밝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제가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하자 이성윤 의원은 그 이후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어이가 없네. 뭐 하나만 더 좀 상당히 효과가 질문할게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사 혼자 하신 거 아니잖아요.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아래 위로 다들 이 수사 과정 검찰 수사관들 다 알고 있을 거고 네. 위에 보고도 하셨을 그때 보고 라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저는 평검사였기 때문에 예.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에게는 당연히 다 보고했고 그리고 나서 그 대검의 반부패부 그다음 총장 이렇게가 주로 보고 라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조작 기소를 한 것이면 그분들도 다 나중에 같이 처벌 받아야 되죠? 보고 다 했으니까. 네. 근데 조작- 그분들은 네. 왜 아무 얘기도 안 합니까 지금? 다 아직 계십니까? 아니면 다 퇴임들 하셨습니까? 저 위로는 한 분, 그러니까 저와 거의 같은 저보다 한 기숙 차이 나는 같이 부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원 퇴직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게 조작 기소로 결론 나면 전부 같이 감옥 가셔야 되는데 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사이가 나빴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요. 예, 최근에 그 성명을 냈었고요. 예. 그다음 지금 14일 날 저희 청문회가 되고 있는데 그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려고 후배 검사가 이렇게 하고 당하고 하고요. 있으면 본인들도 나서야죠. 자, 두 번째. 네. 지금 아까 판결문, 저도 판결문 읽어봐서 사실은 확신을 우리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법관들이 쓴 판결문 조목조목 다 써놨습니다. 조작된 증거로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조작 기소가 되면요, 그 판사들 법 왜곡죄로 다 감옥 갑니다. 법 왜곡죄 통과된 거 아시죠? 네. 그 판사님들도 조작 기소 맞으면 다 감옥 가셔야 돼요.
이게 지금 박상용 검사 혼자만 처벌되고 말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체제 전반이 무너지는 일이고 이 사건 이재명 대통령 사건 수사에 관련됐던 분들 그 재판에 관여한 분들 이화영 전 지사 대법원 확정 판결시킨 법관들 법 왜곡죄로 지금 다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왜 박상용 검사 혼자만 이렇게 국회 나와서 싸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도 저희 수사팀에서는 당연히 저와 뜻을 다 함께 하고 저에게 많은 응원과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기회가 된다면 국회에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와서 그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박상용 검사가 뭘 잘못했는지 예단 가지지 않고 질문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되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 당시 사건에 관련해서 정언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리고 박상용 검사도 진실에 입각해서 용기 잃지 않고 끝까지 대응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하나만 더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 윤석열 의원 하시고. 김성태 네. 쌍방울 회장은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도지사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죠. 네. 그 아까 보여주신 2019년 1월 17일자 그 연회 사진 그때도 이재명 지사와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김성태입니다. 이 북한 사업 잘해보겠습니다. 제가 지사님 팬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이재명 지사께서는 잘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라고 했다는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도 필리핀에서도 또 다시 그 통화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돈을 그 100억 이상 준 사람으로서는 계속해서 그 돈이 그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알고 있는지 여부가 궁금했을 것이고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이화영에게 그것을 확인했고 이화영은 중요 시점에 따라 2019년 1월 17일도 그 200만 불 돈이 들어가기 직전이고 그 필리핀 대회 2019년 7월 달에도 돈이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때는 다 통화를 시켜줌으로써 김성태가 확신을 갖게 했고 그 김성태의 발언들은 모두 증거 능력이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그럼 통화는 두 번이네. 아닙니다. 통화는 수차례 있었고요. 주요 통화만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성태가 이화영의 변호인 김영태 변호사를 허위사실 증거 의견서를 유포해서 김성태가 이화영을 마치 협박 해유한 것 같이 거짓으로 이제 유포시켰다, 거짓말했다 해가지고 고소하잖아요. 그거 하나의 배경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때 당시에는 서민석 변호사가 소위 말해서 해임을 되고 그 이후에 덕수의 그 김영태 변호사가 와서 이 모든 게 다 압박을 받아서 했던 것이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했고 이화영 씨가 그런데 그 의견서는 자기는 자기와 상의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김영태 변호인이 그러면 나는 사임하겠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뛰쳐나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이 있고도 결국에는 한 번도 이화영 씨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뭐 회유당했다든지 강압으로 인해서 자기가 허위 진술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상입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 뿐일 것입니다. 아마 끊임없이 박상용 검사를 괴롭힐 거고요. 이 정부가 결국 범죄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대한민국이 한마디로 권위주의 정부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 하에서 지금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박상용 검사의 진술을 들을수록 저희는 더욱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이 여러 가지 대북 송금에 대한 유죄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지만 확신을 했고 또 진짜 국정조사를 해야 될 사건은 이 사건이 아니라 김현지 실장을 비롯한 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을 뒤집으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국정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수많은 또 우리 같이 수사했던 검사들이나 언제든지 국회에 불러주면 진술을 할 의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고 앞으로 추가로 청문 이렇게 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만이라도 이 추가로 청문회를 여는 것을 또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검사께서 용기 내주신 것 고맙고 앞으로 그 용기를 꼭 지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